한중 기술 격차의 진실을 알고 계십니까? 화려한 경제 성장률과 거대한 인프라를 자랑하는 중국이 기술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믿고 계신다면 당신은 이 나라의 진짜 실상을 모르고 계신 겁니다. 지금의 한국 기술력을 만든 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대기업들만이 아닙니다. 중국 언론에서는 결코 다루지 않았고 선전 영상에서는 단 한 컷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연구했고 그저 도전했고 그리고 아무런 인정 없이 혁신을 이룬 이들이죠. 불모지에서 시작해 기술 자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중소기업 연구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렇게 쌓은 노하우를 자신은 한 푼도 챙기지 않고 국가 경쟁력에 헌신하고 다음 세대 교육에 투자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화려한 홍보 없이, 과장된 선전 없이 그렇게 조용히 한국의 기술력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한중 기술 격차의 진실은 그들의 장인 정신과 도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혁신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CNN 특파원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진실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이 푸둥 금융지구, 마천루들 사이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CNN 특파원 마이클 리는 생방송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자료를 검토합니다. 그의 표정에는 의문과 긴장이 교차합니다. 카메라 적색등이 켜지자 마이클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흘러나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분기 경제성장률은 7.2%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와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방송이 끝난 후 마이클의 이마에는 땀이 맺힙니다. 그는 공식 통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느끼며 생각에 잠깁니다. 취재 수첩에는 지난 3개월간 방문한 제조 공장들의 실제 가동률과 인터뷰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장수성 반도체 공장의 생산 라인은 50%만 가동 중이었고 첨단 디스플레이 시설에는 먼지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상하이 외곽의 한 조용한 카페. 마이클은 중국 경제 분석가인 리 교수와 마주 앉아 있습니다. 리 교수는 베이징 대학에서 오랫동안 경제학을 가르쳤지만 최근에는 독립연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합니다. 공식 통계는 항상 정치적 압력 아래 있습니다. 지방정부들은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데이터를 왜곡하고 중앙정부는 국제사회의 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이를 용인하죠. 리 교수는 태블릿을 꺼내 마이클에게 몇 가지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전력 소비량, 화물 운송량, 실제 공장 가동률 등보다 객관적인 지표들입니다. 이 수치들은 공식 발표된 성장률의 약 3분의 2 수준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술 격차입니다. 중국이 세계에 과시하는 첨단 기술의 많은 부분이 실제로는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과의 격차는 리 교수는 핸드폰을 꺼내 암호화된 이메일 첨부 파일을 엽니다. 그것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내부 보고서 발췌본이었습니다. 마이클은 화면을 응시하며 충격에 빠집니다. 한국 기술이 중국보다 최소 10년 앞서 있다. 보고서에는 반도체, OLED, 배터리 등 중국이 세계에 자랑하던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의 기술 격차가 수치화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여러 프로젝트의 실패 사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리 교수의 눈빛에는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학자로서 사실은 사실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클은 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합니다. 그의 호텔방 창문 너머로 상하이의 밤이 깊어갑니다. 화려한 마천루의 불빛들이 빛나고 있지만 마이클의 눈에는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이 보입니다. 이 보도가 가져올 영향은 막대할 것입니다. 중국 당국의 비자 취소 가능성, CNN 본사와의 갈등, 그리고 더 깊은 취재를 위한 접근성 제한 등 여러 위험이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이마에 주름이 깊어집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한국의 기술 전문가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증거와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창밖으로 상하이의 불빛이 빛나는 가운데 마이클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듭니다. 그의 취재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마이클은 상하이에서 2시간 거리의 수저우 산업단지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중국의 첨단 제조업 중심지 중 하나로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시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목적은 한국 기업의 현지 공장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증을 받아든 마이클은 한국계 디스플레이 기업 T사의 연구소장 김태준과 만났습니다. 김태준의 사무실 벽에는 여러 특허 증서와 기술 개발 성과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악수했고 마이클은 일반적인 산업 현황 취재를 위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준의 눈빛에는 의심이 스쳤지만 곧 전문가다운 태도로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클린룸 내부가 보였습니다. 흰색 방진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정밀 장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목소리를 낮추며 설명했습니다. 이 생산 라인은 한국에서 설계되었고
핵심 부품도 한국에서 공수된다는 것. 현지에서는 조립과 기본 공정만 진행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국은 대량 생산과 가격 경쟁력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핵심 기술에서는 아직 격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 현지 협력사와의 점심 미팅. 중국 반도체 장비 회사 대표 왕 부장은 술기운의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은 한국 기술을 따라가기 위해 필사적이라는 것. 공식적으로는 자주 혁신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모방과 역설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마이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닌 업계 내부자의 실토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영입에 관한 질문에 왕 부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연봉을 3배까지 제시해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최근 영입하려던 한국 엔지니어는 기술 유출에 협조하는 매국노가 되고 싶지 않다며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온 마이클은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가 수집한 정보는 중국의 기술 발전 신화에 균열을 가져올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이클은 노트북을 열고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기술 굴기 뒤에 숨겨진 진실. CNN 본사에서의 답변은 신중했습니다. 민감한 주제이므로 추가 검증이 필요하며 중국 측 공식 입장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이클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상하이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화려한 불빛 아래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마이클은 다음 목적지를 결정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마이클은 중국 과학기술부 대변인 리 쥔과의 인터뷰를 위해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공식 입장을 들어야 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의 회의실에서 리 쥔은 완벽한 영어로 중국의 기술 발전을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독자적인 기술 혁신 경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일부 분야에서 선진국과 격차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빠르게 그 간극을 좁히고 있습니다. 마이클이 내부 문서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하자 리 쥔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그런 문서의 존재를 부인하며 이는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려는 서방의 전형적인 전략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마이클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베이징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그는 취재 노트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리 교수의 내부 문서, 김태준의 조심스러운 증언, 왕 부장의 술김의 한 고백, 그리고 리 쥔의 완강한 부인.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오른 마이클은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중국 대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진실을 향한 열망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위험하고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란 예감에도 불구하고 마이클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마이클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취재의 방향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중국에서는 숨겨진 진실을 찾는 작업이었다면 한국에서는 그 진실의 실체를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며 마이클은 서울의 선명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서울 강남의 한 중소기업 방문이었습니다. 테크노바라는 이름의 이 회사는 반도체 장비 부품을 생산하는 전문업체였습니다. 사무실은 의외로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 대신 곳곳에 정밀 기계들과 연구 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 박진우는 마이클을 보자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그의 손은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작업복에는 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연구개발 현장에서 막 나온 듯 했습니다. 박진우의 눈빛에는 자부심과 열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회사 투어 중 마이클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단 30명의 직원들로 운영되는 이 작은 회사가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의실에 걸려있는 특허증은 이미 100개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박진우는 조용한 자긍심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그래서 늘 외부의 탐욕스러운 시선을 경계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특히 중국 기업들의 집요한 접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대기업도 아닌데 중국에서 기술 도둑질을 당할까봐 늘 조심합니다. 이 말에 마이클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는 더 깊은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박진우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결심한 듯 컴퓨터 화면을 마이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중국 대기업으로부터 온 이메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술 협력을 명목으로 한 접근, 엄청난 금액의 인수 제안, 그리고 핵심 기술자 영입 시도까지. 박진우는 이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술에 대한 순수한 애정과 자존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회사 직원들과 함께한 식사에서 마이클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구원 김도연은 중국에서 근무한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중국 기업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한국 기술을 모방하려 하는지, 그리고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핵심 기술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었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지식의 합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과 시행착오,
그리고 장인 정신의 결정체죠. 마이클은 이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상하이에서 보았던 화려한 시설들과 여기 작은 회사의 소박하지만 깊이 있는 기술력 사이의 대비가 선명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백승현 박사를 만났습니다. 백 박사는 중국과 한국의 기술 격차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마이클이 입수한 중국 내부 문서의 내용을 확인해주면서 실제로는 그 격차가 더 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단순한 자본 투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니까요. 백 박사는 컴퓨터로 두 나라의 특허 현황, 연구 논문의 질적 차이, 그리고 실제 제품의 성능 비교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숫자와 그래프는 명확했습니다.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기술력은 여전히 한국에 크게 뒤처져 있었습니다. 저녁 호텔로 돌아온 마이클은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은 상하이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덜 화려하지만 더 깊이 있는 마치 한국의 기술력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클의 마음속에는 이제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가 중국에서 접한 내부 문서의 내용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현실은 그 문서보다 더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진실을 담아낼 기사의 윤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은 서울 용산의 전자상가를 찾았습니다. 그는 취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했습니다. 복잡한 상가 사이로 걸으며 마이클은 이곳의 활기찬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크고 작은 가게들이 빼곡히 들어찬 건물 안에서 첨단 기술의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한 부품 상점 주인 최대현은 30년간 이곳에서 장사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의 작은 가게는 온갖 전자부품으로 가득했습니다. 최대현의 굵은 손가락은 미세한 칩셋을 다룰 때도 놀라운 정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중국 바이어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최대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바이어들이 급증했으며 그들은 항상 최신 부품에 관심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특수 부품들을 대량으로 구매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대현은 그 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분해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려는 것입니다. 마이클은 이 솔직한 증언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노트에 빠르게 메모를 했습니다. 최대현은 한국 기술의 강점이 단순한 제품이 아닌 그 배후의 생태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그리고 이곳 같은 작은 가게들까지 긴밀하게 연결된 네트워크가 혁신을 이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마이클은 서울 디지털 단지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연구원 이지윤 박사는 중국의 기술 추격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중국이 양적 성장에서는 놀라운 속도를 보이지만 질적 혁신에서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박사의 컴퓨터 화면에는 중국과 한국의 핵심 기술 비교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회로의 선폭, OLED 디스플레이의 수명,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등 객관적 지표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수치는 한국이 여전히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이클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왜 중국이 이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지 물었습니다. 이 박사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기술적 요인보다 문화적, 구조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개방적 토론 문화의 부재, 상명하복 시스템, 그리고 단기적 성과주의가 중국의 진정한 혁신을 저해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장인 정신이 있습니다. 이런 토양에서만 진정한 혁신이 자라납니다. 저녁 마이클은 명동의 한 식당에서 한국과학기술부 전 차관 박상현을 만났습니다. 박상현은 은퇴 후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마이클에게 더 깊은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중국의 진짜 약점은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보다 선전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죠. 박상현의 눈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이 단순한 산업 문제를 넘어 문명과 가치관의 경쟁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이날의 취재를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기술 격차의 본질은 단순한 수치나 시설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고방식, 문화, 그리고 사회 시스템의 차이였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이 통찰을 담아낼 단어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다음 취재지인 판교 테크노밸리로 향했습니다. 서울 남부의 이 첨단 기술 단지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걸으며 마이클은 이곳의 분위기가 중국 선전이나 상하이의 기술단지와 어떻게 다른지 느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는 내실에 집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스타트업 비전마인드의 CEO 김서연은 36살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은 심플했지만
곳곳에 첨단 기술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벽면에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 증서가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프로토타입 기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서연의 눈빛은 똑똑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마이클에게 자사의 인공지능 기술을 설명하면서 왜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막대한 자본과 시장 규모에도 불구하고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를 말했습니다. 김서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중국은 빅데이터 수집과 활용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알고리즘의 질적 혁신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그녀의 회사를 여러 차례 인수하려 시도했지만 그녀는 기술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이를 거부했습니다. 기술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창의성과 자유로운 사고의 문제이죠. 오후 마이클은 인천 송도의 국제기구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UN 산하기술혁신센터의 자문위원 하워드 김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글로벌 시각에서 한중 기술 경쟁을 분석해 주었습니다. 하워드 김의 사무실 창문으로는 송도의 스마트시티 경관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클에게 유엔의 비공개 보고서 일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주의적 기술 지원 분야에서 한국의 공헌도가 중국을 크게 앞서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1대1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자국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실질적인 기술 이전과 교육에 집중하고 있죠. 하워드 김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한국의 기술 지원이 어떻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농업기술, 의료 시스템, 교육,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이 정보의 중요성을 직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격차를 넘어 글로벌 영향력과 가치관의 차이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저녁 마이클은 서울 광화문의 한 라운지에서 국제외교 전문가 박선영 교수를 만났습니다. 차분한 재즈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박 교수는 기술 경쟁이 가져올 지정학적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했습니다. 박 교수의 눈빛은 통찰력으로 빛났습니다. 그녀는 한중 기술 경쟁이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선전하는 기술적 우월성과 실제 역량 사이의 격차가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점차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이미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전략적 산업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국가들이 늘고 있죠. 호텔로 돌아온 마이클은 오늘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CNN 본사에 중간 보고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경고 당신의 보도는 중국 마이너스 미국 관계에 위험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라는 익명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등줄기로 찬 땀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그의 취재를 감시하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은 호텔 로비를 지나다가 이상한 기색을 느꼈습니다. 두 명의 남자가 그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이들은 마이클이 눈을 마주치자 시선을 돌렸지만 그의 하루 일정을 미행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마이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위험 메시지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마이클은 계획을 변경하여 덜 주목받는 장소들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그는 한국정보기관 출신 박철민 전 국장과 만났습니다. 박철민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경험이 새겨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그는 마이클의 상황을 듣자마자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지금 위험한 물에 발을 담근 겁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이미지에 관한 부정적 보도를 극도로 경계합니다. 특히 기술 경쟁력은 그들의 자존심과 직결된 문제죠. 박철민은 목소리를 낮추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해외 언론인들에 대한 감시와 압력 행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중 관계의 민감한 측면을 다루는 보도는 집중 타겟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이클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취재가 실제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그의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마이클은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과의 인터뷰를 위해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그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미행당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김정호 의원의 사무실은 단정하고 격식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벽면에는 세계 각국 지도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마이클에게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기술 주권을 지키는 것도 국가적 과제입니다. 김 의원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중국의 기술 스파이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외교적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우주항공 분야에서의 기술 보호가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국회를 나서는 순간 마이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CNN 본사의 편집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이클, 중국 외교부에서 당신의 취재에 관한 공식 항의가 들어왔어. 그들은 당신이 중국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의도적인 왜곡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마이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편집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본사에서는 이 문제가 외교적 갈등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어. 중국은 CNN의 베이징 지국 운영에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고 압박하고 있어. 마이클, 우리는 당신의 보도를 보류해야 할지도 몰라. 마이클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의 취재, 수집한 증거들, 그리고 진실을 알리겠다는 그의 열정이 모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한 마이클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의 이메일함에는 중국 주재기자, 동료로부터 온 긴급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취재 자료가 중국 당국에 의해 압수될 위험이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마이클은 서둘러 모든 파일을 암호화하고 백업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마이클의 마음속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의 눈에 결연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진실은 어떤 압력에도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 세상은 진실을 알아야 해.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강력한 증거, 더 객관적인 자료, 그리고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명백히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인 사례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마이클은 다음 행동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마이클은 서울 남부의 한 대학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서울공대 첨단기술연구소의 정도윤 교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반도체 전문가였습니다. 연구실의 문을 열자 첨단 장비들 사이에서 실험 중인 연구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어 마이클의 존재조차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정도윤 교수는 마이클을 보자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그의 연구실 벽면에는 세계 각국 연구팀과의 공동 프로젝트 성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차세대 반도체 기술에 관한 특허증과 상패들이었습니다. 정 교수는 마이클에게 한국과 중국의 기술력 차이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세계 유수의 반도체 전문 저널에 게재된 기술평가 보고서였습니다. 이 객관적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최첨단 반도체 기술은 한국에 비해 최소 8년에서 10년 뒤처져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견이 아닌 실험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정 교수의 눈빛은 학자로서의 자부심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마이클에게 더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모방하려 했으나 실패한 사례들의 기술적 분석이었습니다. 오후 마이클은 경기도 화성의 한 첨단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자율주행차 센서를 개발하는 이 공장은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내부는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로봇들이 정밀한 작업을 수행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이 모든 공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연구개발 책임자 서지원 박사는 마이클에게 중국 기업들의 기술 추격에 관한 흥미로운 분석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중국은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현재 기술을 따라잡을 무렵 우리는 이미 새로운 혁신을 이루고 있을 거예요. 서 박사는 마이클에게 차세대 센서 기술의 시제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어떤 제품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이 기술은 아직 논문이나 특허로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마이클은 이곳에서 한국 기술의 진정한 강점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그는 이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저녁 마이클은 마지막 인터뷰 대상자인 국제 군사 전문가 브라이언 최와 만났습니다. 브라이언은 미국 펜타곤 출신으로 현재는 독립안보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의 군사기술에 관한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중국의 최신 무기 시스템들 중 상당수가 한국 기술을 모방한 것이지만 성능은 크게 떨어집니다. 실전 운용 능력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죠. 브라이언의 태블릿에는 양국 무기 시스템의 성능 비교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명백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과시 이면에는 생각보다 큰 기술적 취약점이 존재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마이클은
오늘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중국의 기술력이 한국에 비해 열세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진실을 보도할 것입니다. 마이클은 CNN 본사에 최종 기사와 함께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닌 세계가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워싱턴 DC CNN 본사 회의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편집장과 임원들이 마이클의 보도를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편집장 존 멀린스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마이클이 보내온 결정적 증거들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지만 중국 시장의 중요성 역시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마침내 존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언론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우리는 이 보도를 내보내야 합니다. CNN의 존재 이유는 시청률이나 이윤이 아닌 진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호텔방에서 마이클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존의 결정을 들은 그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곧바로 최종 원고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햇살이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중국의 기술 신화 뒤에 숨겨진 진실이라는 제목의 특별 보도가 CNN을 통해 전 세계에 방송되었습니다. 마이클의 차분하지만 강한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의 취재 결과 중국이 세계에 과시하는 기술력은 실제보다 과장되었으며 핵심 분야에서 한국에 비해 최소 10년 뒤처져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보도는 전 세계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주요 국가 지도자들과 기업 경영진들은 중국과의 기술 협력 전략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한국과의 협력 강화 움직임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글로벌 투자 자금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입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마이클의 보도를 악의적 왜곡이라고 비난했지만 핵심 증거에 대한 구체적 반박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반응은 마이클의 보도 내용에 신빙성을 더해주었습니다. 석 달 후 마이클은 뉴욕의 CNN 본사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국제 언론상 수상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축하 속에서 마이클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보도 이후 세계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얼굴 위로 세계 각국 뉴스 헤드라인들이 오버랩되었습니다. K-텍, 글로벌 스탠더드 되다, 한류, 검열 뚫고 중국 지세대 장악, 진실의 특파원, 세상을 바꾸다. 진실은 때로 위험하고 고통스럽지만 결국 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된다는 것을 마이클은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다음 진실을 향한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